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양도소득세 기초체력 다지기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파헤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세금인데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떤 세금을 언제 납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양도 차익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취득한 금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재반 비용이 있을 거고 나중에 매각을 할 겁니다. 그럼 차익 산정은 내가 매각한 금액, 즉 양도가액에서 내가 취득한 금액, 취득가액을 빼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그러니까 취득했었을 때, 보유했었을 때, 처분했었을 때 각각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그 필요경비를 빼면 되겠네요. 그 필요경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취득 당시 지출 비용은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비, 법무사 비용, 인지대, 채권 할인료 등이 여기에 포함될 거고요. 등록세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부터는 이제 부과가 안 되죠. 취득세하고 통합돼 가지고 요즘은 취득세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안 나올 거고 그 이전에 취득한 분들은 아마 등록세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보유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죠? 첫 번째, 도배, 장판, 타일, 마루, 붙박이장 이런 비용하고 샤시의 발코니, 보일러 교체, 확장 공사 이런 비용하고 뭐 이자 비용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양도소득세는 정책 목적이 강한 세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들어간 모든 비용을 사업자처럼 다 빼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 양도 차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 하지만 딱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하는 와중에 지출된 비용 중에서는 자본적 지출, 즉 자산가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인정해주지만 도배, 장판, 타일, 마루, 붙박이장 등과 같은 우리가 일명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수익적 지출과 이자 비용, 이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특히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내 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빼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이자 비용을 인정해주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이자 비용 경비로 처리되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더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부 정책에서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 따라서 이자 비용은 빼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배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양도시 지출 비용, 중개수수료, 광고비, 컨설팅 비용 이런 비용은 다 빼줍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이런 필요경비가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증빙서류를 갖춰야 됩니까? 한때는 법적 증빙서류, 즉 국가에서 확인이 가능한 세금계산서라든지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갖췄을 때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납세자한테 너무 가혹하게 입증 책임을 전가시켜 주는 꼴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 지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지출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죠? 거의 대부분이 이체 내역사라든지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텔레뱅킹을 통해 가지고 확인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간이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받아도 상관없지만 거기에다가 이체 내역사나 인터넷 뱅킹 등의 실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갖춰라. 그럴 경우에는 설령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아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아까 취득 필요 경비를 뺐습니다. 그럼 순수한 양도차익이 나오고 여기다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조금 독특하죠. 즉 수익이 실현되기까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독특하게도 장기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먼저 장기 보유의 의미를 3년 이상을 기준을 둡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보유연수 곱하기 2%,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유연수 곱하기 3%였는데 이제 2019년도부터 법이 개정됐죠. 보유연수 곱하기 2%를 30% 한도 내에서 양도차익에서 공제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연수 곱하기 8%를 빼주겠대요. 언제? 80% 한도까지.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면 3년이 미만이 됐거나 미등기 자산이거나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3년 이상 보유했다 할지라도 정책적으로 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세대 1주택자한테 적용되는 보유연수 곱하기 8%, 즉 80%를 한도로 해서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번에 세법 개정된 내용이 있었죠.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에는 설령 2년을 거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80%를 적용해 줬는데, 내년부터 양도하는 분부터는 2년 거주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보유연수 곱하기 8%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보유연수 곱하기 2%를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내년 양도분부터는 거주를 한 경우에만 8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어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가액을 4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를 12억 원에 했습니다. 9억 원이 넘었죠. 우리나라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9억까지만 세금을 안 내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겠네요. 9억 초과분이 3억이죠. 3억이라는 것은 양도 차익이 3억이라는 거고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즉 양도 차익에서 9억 초과분을 발라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 양도 차익이 8억인데 이 전체 양도 차익 8억 중에서 9억이 초과되는 양도 차익이 얼마인지를 먼저 발라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발라내냐면 전체 양도 차익 8억을 갖고 양도 당시 가액 12억 분의 12억 중에 9억에서 12억 초과되는 부분, 즉 3억이죠. 그 부분을 안분해서 계산하면은 8억 중에서 6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는데, 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양도할 경우에는 설령 거주를 안 했더라도 8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2억에 대해서 80%를 적용하니까 1억 6천이 차감이 되고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490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를 안 했으면 보유연수 곱하기 2%를 적용하겠대요.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5년을 보유했으니까 거주를 안 한 상태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30%밖에 공제가 안 되겠네요. 그럼 2억에서 6천만 원을 차감한 1억 4천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하니까 내야 될 세금이 3,410만 원이 됩니다. 즉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은 혹시 올해 안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유하지 않은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을 올해 안에 매각할 경우에는 세부담이 적지만 내년 이후에 매각할 경우에는 세부담이 크게 발생을 하고, 내년 이후에 매각할 경우에는 2년 보유 거주 기간을 충족한 다음에 매각하는 게 훨씬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계산 구조를 한번 다시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양도 차익까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세율을 곱하는 건 아니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250만 원씩 공제를 한 번 더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사비용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비용조로 1년에 한 번 250만 원을 공제해주면은 과세 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 표준에다 비로소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양도소득세가 조세 정책적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세율이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단기,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강하다 싶은 거는 중과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1년 미만, 취득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40%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1년이 이상 되면은 6%에서 42%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내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으면서 중과대상 주택 수가 두 채다. 그러면은 기본세율에다 10%를 가산을 합니다. 따라서 16%에서 52%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이번에는 중과대상이 3주택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세율에 대해서 20%가 가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26%에서 62%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취득한 지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중과대상 3주택에 해당돼요. 즉 단기 세율로 인한 중과가 적용될 수도 있고 중과대상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이 겹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단기 양도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두 개를 산출세액을 산정해서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택과 관련된 세율이고,
그럼 내가 입주권,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을 일반 분양권을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완공하기 전에 팝니다. 즉 분양권을 판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으면서 주택 분양권을 판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세율, 그러니까 보유 기간에 따른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세 이상의 무주택자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분양권이라 할지라도 50%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예외는 이번엔 30세 미만이에요. 근데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고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도 설령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분양권으로서 양도한다 할지라도 50%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계산 구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세표준까지 나왔고 이제 세율을 살펴봤고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될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2개월이 넘었다. 그러면은 신고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예외는 30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는 설령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분양권을 양도했다 할지라도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율, 즉 보유 기간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데 가끔씩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아까 세율표에서 어떻게 구간이 나눠졌죠? 첫 번째는 7단계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 1억 5천, 3억, 5억 이렇게 7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1억 원을 0원부터 해서 1억 원까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간별로 1,200, 4,600, 8,800 이렇게 나눠가지고 0원부터 1,2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1,200에서 4,600 이 사이는 15%를 적용하고 4,600에서 8,800까지는 24% 그리고 8,800에서 1,000만 원, 1억 원까지는 35%. 즉 구간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세액을 산정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게 누진공제액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잖아요. 1억에 해당하는 구간이 어떻게 되죠? 아까 8,800만 원 초과되고 1억 5천 이하니까 1억 5천 35% 세율 구간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누진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누진공제액이 1,490만 원이겠네요. 그러면은 1억 원 곱하기 1억 원이 해당하는 세율 구간이 최고가 35%니까 35%를 곱하고 마이너스 아까 누진공제 오른쪽에 있는 1,490만 원을 곱하면은 아까 단계별로 해가지고 세율을 적용해서 합한 금액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누진공제액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겁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렇고 세율을 적용하는데도 그렇고 보유연수 곱하기 아니면 보유연수에 따라서 장기보유 공제 율이 틀려지고 또 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보유연수에 따라서 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지겠네요. 즉 양도소득에서 보유연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양도소득세 보유연수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 보통은 잔금청산이라고 등기접수일하고 늦은 날로 보시면 됩니다. 잔금청산이라고 등기접수일.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잔금청산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등기접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 취득시기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씩은 개인적 사유에서 등기접수가 잔금일보다 먼저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좀 특별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내가 건물을 졌어요. 진 경우에는 언제를 취득시기로 봅니까? 세 가지 중에서 빠른 날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사실상 사용일,
내가 들어가서 산 날. 두 번째는 임시 사용 승인일, 즉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세 번째는 정식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요 셋 중에 빠른 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속으로 내가 취득했다. 아버님이 돌아가가지고 아버님의 주택을 내가 상속 등기를 해가지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속 등기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상속 등기일이 취득 시기라고 보면은 내가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등기일은 중요하지 않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 즉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설령 사망일보다 몇 년 후에 접수 등기, 상속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이 상속 등기는 큰 의미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증여 등기 계약서를 쓴 날짜가 아니고 이번에는 증여 등기 접수일입니다. 그 접수 날짜로 해가지고 내 취득 시기를 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게 분양받은 아파트입니다.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봅니까? 둘 중에 늦은 날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사용 승인일이고 두 번째 잔금 청산일입니다. 이 둘 중에 늦은 날.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은 사용 승인이 먼저 난 다음에 두 번째 잔금을 치르고 있습니다. 즉 잔금 청산일이 늦겠죠. 그래서 보통은 잔금 청산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씩 등기 접수는 그 이후에 하니까 아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잔금 청산이라고 등기 접수일하고 늦은 날이라며요. 근데 이 분양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은 전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이 2019년 7월 5일 날 났고 조금 있다가 잔금 청산을 7월 25일 날 치렀습니다. 그리고 등기 접수는 잔금 청산일 낸 날 며칠 이후에 등기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10일 날 등기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은 큰 의미가 없다. 얘 빼고 사용 승인이라고 잔금 청산이라고 늦은 날로 보니까 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이 2019년 7월 25일이 아파트의 취득 시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금 계산이 다 끝났으면 이제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죠.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2개월 되는 시점 말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도 2달 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되는 말일까지. 즉 예를 들어 가지고 2019년 6월 1일 날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2달 되는 시점 말일은 2019년 8월 31일이겠죠. 2019년 6월 30일 날 양도했다 할지라도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니까 똑같이 2019년 8월 31일이 양도 기한이 되겠네요. 그리고 양도를 하고 내가 주소지를 옮겼는데 그럼 양도할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은 양도세 신고할 당시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까?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내가 양도 신고할 당시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합니다. 즉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고 양도세 신고 당시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데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러니까 신고를 제때 안 하거나 무신고했을 때. 두 번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제때 안 했을 때. 먼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내야 될 세금에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10%, 무신고 아예 신고를 안 했다 그럼 20%를 내야 되는데 부당신고, 그러니까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했다든지 부당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늦게 냈으니까 이자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자 비용을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미납한 세금 곱하기 미납 일수 곱하기 10,000분의 2.5를 곱해가지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산정을 합니다. 예, 오늘 양도소득세 기초체력 달리기 그 첫 번째 시간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계산구조가 이루어지고 각각의 세부 내용은 어떤 건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세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잘 숙지를 해가지고 세금을 직접 산정해 볼 수 있는 실력까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